새로울 것도 없고요. 놀랄 만한 것도 없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두고 수년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9년 반 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전해지고 있고 오늘 시장 공감 10에서 계속 이 이슈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이항영 위원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시장에서 또 우리가 챙겨야 할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부터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위원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시장은 그렇게 또 오늘은 크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었죠. 월요일 날 아주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이 3% 이상 폭락하면서 다들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 전 주까지 하면 뭐 닷새인가 엿새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보면 이제 3일 연속 이제 반등한 거죠. 화수목까지 하면 3일까지 네네. 반등했는데요. 오늘까지 얼마 정도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런 건 항상 과거 일 앞서 9년 반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미국 이제 처음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먼저 올리기 시작한 건 이제 10년 전, 11년 전이 되겠거든요. 2004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주가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과거를 보는데요. 그 당시 한번 보시면 2004년부터 2006년 아까 말씀드렸던 딱 지금부터 9년 반 전에 금리 인상이 종료됐을 시점까지를 얼추 보면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요. 8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갔던 기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갖고 계실 것 기억을 하시는 같고요. 거죠? 국내 네. 기관 투자, 네. 기관 투자를 그 증권사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랬으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군요. 더블은 아니지만 80% 올라갔고요. 정말 이 정도 가면 주가를 보면 뭐 5배, 10배짜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는데요.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상도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약간은 의문점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크게 싶네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네.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을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길래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어떤 투자 전략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역할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전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아의 어떤 위기감 일부 얘기하는 거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뭐 아주 옛날 말고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근 20년 동안 2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97년, 98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우리 IMF 들어갔을 때요. 맞아요. 그 당시 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가 완전히 다 쓸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만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주 튼튼하게 버텼던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고요. 2007-8년, 불과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리만 사태, 아마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각종 서브프라임 문제 하면서 미국에 내놓으라는 은행들이 문 닫고 이랬을 당시. 그 당시에 보더라도요. 글로벌 금융시장 위축에도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했고요. 자본재 투자, 그러면서 기관망 투자, 그래서 설비 능력을 확충하면서 고도 성장을 계속했던 것이 2007년, 8년의 금융위기 때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015년, 지금의 시대 상황은 중국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뉴 노멀을 하고 얘기했고요. 이제 2020년까지 또 한 차례 이제 경제 성장이 있겠지만 목표 자체는 6.5% 정도로 5년 동안은 제시했고 내년은 6.8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둔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버팀목이 없을 경우에 아시아가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빼놓고 나면은 얘기를 하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중국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통화에도 우리 글로벌 경제 이 전문가들이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 절하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시 중국 빼고는 얘기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위안화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내려주신다면요. 아주 정확한 우리 박소연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올리다 보니 이제 미국의 달러가 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달러도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지금 2015년은 달러도 중요하지만 위안화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중국의 위안화는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미국의 달러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요. 네네. 지금 지난 주말에 이 친구들이 갑자기 똥딴지 없는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 게 바로 바스켓 위안화 주스. 바스켓 주스를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요 부분 수치를 보셔야 되겠는데 올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달러 대비 3.77%가 오히려 평가 절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 조작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국이 이럴 경제가 아닌데 이거 잘못되게 평가 절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는 차에
뭔 소리냐 하는 거야. 중국 사람은 오히려 바스켓 대비는 오히려 2.93%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은 낮아져야 낮아져야 된다. 된다. 평가 그렇죠. 절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러도 중요하지만 위안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위안화 평가 절하 입장을 글로벌리 천명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요 달러당 6.4, 6.5 위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6.9 위안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7.5 이거는 다이와증권에서 그런데요. 7.5 이상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바로 지금보다 14% 정도 평가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내년도 중반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에 안에 이렇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불가피하죠. 어떤 혼란이 예상이 될까? 이거를 네. 이제 또 우리가 좀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 절하 가능성? 이제 이거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위안화가 절하된다면 그만큼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100위안이면 살 수 있는 수입할 것을 150위안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도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자동차도 덜 타게 된다. 예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길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물가가 비싸지니까 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 그런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요. 그럼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그들의 경제가 어려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교과서적으로 일단 정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시청자. 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는 휘발유 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보완하면서도 경쟁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중국의 수출에 제품도 팔지만 다른 나라, 삼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쟁을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사기에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값을 더 자기네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값도 내려야 되고요. 중국이랑 경쟁을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 값이 떨어지니 우리나라 값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기본적으로 환율을 좀 우리나라도 환율이 뭐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없으나 분위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참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니 이게 전략 세우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정리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위안화 가치가 이제 평가 절하되면 신흥국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신흥국 주식시장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를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고요. 이로 인한 영향은 또 어떨 것인가 좀 돌아와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러 환율도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뭐 과거처럼 뭐 금리 인상되면 어떤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이런 걸 단순하게 또 생각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했는데 일단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려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분명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도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된다. 중국에서 오히려 빠진 돈이 한국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주식을 팔았지만 채권 쪽은 또 좀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달드릴 뿐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질문한 거 이제 답을 드리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쪽 가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에서 총재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실제로 금리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만에 하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일단 대응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은행이나 보험주 네, 이런 쪽에 네. 대한 그러니까 금융 관련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거죠. 대부분은 돈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환율은 이제 환율의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이거든요. 원화 가치 하락은 엊그저께부터 나왔지만 결국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가 되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뭐 자동차 쪽에 네. 수출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는 특정 업종이나 이런 건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약해진다는 것은 외국인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한국에 기껏 투자해서 조금 올라가면 뭐합니까? 환율로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물론 수출해서 자동차 수출하는 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좀 팍팍해지는 네, 삶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증시 움직임입니다. 미국도 챙겨야 하고 중국 쪽도 무슨 일이 있나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입장인 건데요. 뭐 그밖에 우리가 챙겨볼 만한 뭐 대외 변수라던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앞서 오늘 FOMC 회의의 결과를 갖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말씀드릴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주시장도 돈 벌 일은 별로 이 찬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 같은 사람은요. 네. 다만 몇 가지 변수를 보여야 되겠는데요.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흥국 펀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정말 돈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근데 돈이 빠지지만 않으면 유지만 되면 우리 시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머징에서 뭔가 다른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신흥국이 너무 많이 빠지면 대부분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우리나라가 1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굳이 요게 작으면 굳이 따지면 한국 관련 펀드 완전 몇 개 있는데 한국으로는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달러의 방향성. 달러 방향성은 원달러 흐름, 그리고 N달러, 그리고 위안의 흐름으로 환율의 방향성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 2016년 경제 정책 발표했더라도 중국 사람 많이 오게 하고 뭐 중국 사람 비자도 많이 받게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관련 제품 이거는 뭐 증권회사도 중요하고 뉴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관세청 통계가 매달 나오거든요. 관세청 통계에서 수출 제품이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오늘 보면 이제 화장품이 50% 늘었다. 딱 그런 수치가 매달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 유지돼야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각을 좁히면 2015년 연말 배당 관련된 주식들 시즌이 어떻게 왔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네. 거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있겠지만 2010년의 정책이라든가 트렌드 그리고 테마 저희가 이제 CES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렌드 이런 것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하는 것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 정책이나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슈가 지나가면서 뭔가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는 시간 매일매일 마련해 두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